제거 가공 공정을 다른 사람들은 절삭 가공 공정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거든. 근데 실제적으로 이 제거 가공 공정을 크게 구분하면 어떤 절삭날로 그 제거하는 그런 절삭 가공 공정하고, 그 다음에 입자를 가지고 가공하는 연삭 가공 공정, 그 다음에 어떤 특수하게 제거하는 그런 공정, 그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통칭해서 그냥 절삭 가공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 절삭 가공은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이 회전 운동을 하는 그런 공작물, 대부분이 이제 이 어떤 원형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절삭날을 이용해서 깎아내는 그런 터닝 공정하고 뭐 드릴링 공정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각형의 모양을 갖는 공작물을 어떤 절삭날을 갖고 깎아내는 뭐 밀링 공정 또는 브로치 공정 또는 기어 가공 공정이 있고, 그 다음에 연삭 공정은 그 연삭 입자들을 점결제를 가지고 이 붙여가지고 만든 그 숫도를 이용해서 가공하는 뭐 그라인딩 공정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파우더 형태의 그 입자를 이용해서 어떤 경면을 만드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이 박판을 만들 때 이제 아변 공정 갖고 얇은 뭐 30미크론 정도 두께 그런 동판을 박판으로 만들 때 내가 경면 롤을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유리면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원통도가 뛰어난 그런 롤을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또 그 다음에 롤 도금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경면 롤을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롤 가공을 할 때 우리가 랩핑 공정을 이용을 하거든. 그래서 그런 어떤 입자 가공 공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불산이나 질산, 뭐 황산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식각 공정, 깎아내는 거지, 녹여서. 그런 케미칼 머시닝 공정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전기의 방전을 이용해서 그런 이 미세하게 깎아낼 수 있는 그런 EDM 공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물을 갖다가 이 고압으로 분사해서 그 뭐 절단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구멍을 뚫는다든지 하는 데 쓰여오는 그런 어떤 이 어브레시브 워터젯 가공 그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이런 제거 가공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주조 공정이나 소송 가공 공정을 통해서 1차 가공을 하게 되면 정밀도가 떨어진다 그랬지. 근데 기계 부품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정밀도가 확보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정밀도 확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 절삭 가공 공정하고 연삭 가공 공정이거든. 특히 연삭 가공 공정을 이용하면 미크론 레벨의 정밀도를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서브 미크론의 정밀도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거든. 물론 이 넌 트래디셔널 머시닝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것들은 주조품이나 소선 가공품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난삭제라든지 또는 반도체 공정과 같이 아주 미세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의 절삭 가공이나 입자 가공이 아닌 어떤 새로운 방식의 가공법, 그걸 얘기하는 거고, 이 절삭 가공 같은 경우는 아예 1차 가공서부터 절삭 가공을 할 수도 있거든. 그게 어떤 거냐면 시제품을 만들 때 가장 값싸게 빠르게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절삭 가공이거든. 그래서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그래서 옛날서부터 많이 사용해 오는 그런 트래디셔널 가공법이
절삭하고 입자가공법이야. 이런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겠다. 우선은 그 절삭가공으로 해서 대표적인 선삭하고 밀링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지금 이 경우는 이렇게 그 회전축에 대해서 공작물이 이제 회전 운동을 하고, 요 빨갛게 생긴 게 이제 공구인데, 공구로 밀어 넣어. 이 반경 방향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송을 주게 되면, 공작물은 회전 운동하고 있고, 밀어 넣기 때문에 간섭이 생겼고, 또 이송을 하기 때문에 또 간섭이 생기면서 그 간섭된 양만큼 여기 커팅 엣지를 통해서 깎아낼 수 있겠지. 예를 들어 그 깎아지는 형상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한번 들여다본 게 이거거든. 그래서 이제 2차원적으로 들여다본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공작물이고, 이게 공구고, 이게 뎁스 오브 컷이라고 하는 머시닝 파라메터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이송 방향은 여기 지금 안 보이지. 그래서 이제 2차원 절삭으로 지금 보는 거야. 그래서 뎁스 오브 컷을 줬어. 그리고 이 공작물이 회전한다고 그러니까 회전하는 속도에 의해서 어떻게 되지? 공구가 뎁스 오브 컷을 주고 쫙 밀고 가는 형태지. 이렇게 밀고 가니까 어떤 부품의 일부가 뎁스 오브 컷만큼이 전단 변형이 되면서 칩을 만들면서 깎여져 나가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 이게 절삭이야. 자, 그래서 바로 여기 이 부분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부분에 커팅 엣지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커팅 엣지를 통해서 전단 변형을 일으켜서 칩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깊이만큼 깎아 나가는, 이게 대표적인 단인 공구를 가지고, 즉 날 하나짜리 단인 공구를 가지고 깎아내는 선삭 공정에서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 2차 가공 공정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2차원 가공이지. 회전하고 있을 때 공구를 가지고 쭉 밀고 들어가면 얘하고 얘를 절단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공구를 공구 주변에 여러 개를 만들어. 다인 공구지. 멀티 커터지. 그래서 이런 어떤 넓적한 디스크에 멀티 커터를 이렇게 인서트 해갖고 또 공구를 만들 수 있고, 이 실린더 모양의 자루 모양의 공구에다가 그 주변에다 또 이렇게 멀티 커터들을 이렇게 새겨서 만들 수 있거든. 이렇게 이제 멀티 커터를 만들어서 각형의 공작물을 레디얼 방향으로 뎁스 오브 컷을 주고 이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절삭 속도는 공구를 회전해서 확보를 하지. 그래서 이런 형태의 가공을 슬랩 밀링이라 그래. 다인 공구를 갖고 이런 형태의 가공을. 다인 공구를 가지고 이렇게 엑시얼 방향의 뎁스 오브 컷을 주고 공구를 회전시키면서 이렇게 공작물이나 공구를 이송하면서 가공하는 거, 이런 거를 페이스 밀링이라 그래. 이와 같이 어떤 포켓을 이와 같이 이 다인 공구를 가지고, 이거는 여기도 날이 있고 밑에도 날이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포켓 가공하는 이런 걸 엔드 밀링이라 그래서 이런 걸 통칭해서 세 가지를 밀링 공정이라 그래. 이것이 됐든 이것이 됐든 이것이 됐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보면 2차원적으로 절삭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이나 다 이렇게 해석해 놓을 수 있거든. 그러면 중요한 절삭에서의 변수는 뎁스 오브 컷, 절삭 속도야. 이렇게 하면 사실 이거밖에 안 되고, 이렇게 깎으려면 이송도 생각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생각해 보자. 여기서 지금 보면 공작물이 회전함에 따라서 공구를 이송하면서 칩을 만들어가면서 절삭을 하니까 어떻게 돼? 회전하면서 이송하는 방향에 따라서 요철이 생기겠지. 이 요철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차피 커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뭉툭하게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또 예리하게 만들어진 것도 있거든.
결국에 요 끝에 절삭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어떤 아크가 있겠지. 그 아크의 형상에 따라서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송하는 그 이송 단위 시간당 이송 속도에 따라서 요 요철의 모양이 달라지겠지. 그래서 요철의 높이가 미소하게 되도록 이송을 한다면 한 바퀴 돌 때마다 이송량을 작게 주고 뎁스 오브 컷을 주고 회전하는 상대적 속도를 갖고 깎아 나간다면 표면 겨치기가 깨끗한 면이 깎일 수도 있고 이송을 빨리 하면 러프하게 깎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절삭할 때 중요한 게 이제 이송량이야.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뎁스 오브 컷 3차원적으로 보면 뎁스 오브 컷 레디얼 방향에 이송 피드 그 다음에 절삭 속도 이 세 가지가 결국에 절삭 조건으로 절삭 공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 자, 여기서 그럼 절삭을 할 때 이 공구는 어디에 매달리게 되지? 공작기계에 매달리게 되지. 공구대라고 하는 곳에. 공작물은 어디에 매달려? 역시 공작기계에 매달리는데 스핀들이라고 하는데 매달리겠지.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엔드밀이 있는데 이 경우는 이 엔드밀이 스핀들에 매달려 있고 이 공작물은 테이블이라는 데 매달리고 그 테이블하고 스핀들은 밀링 머신이라고 하는 어떤 구조로 연결되어 있겠지. 그지? 자, 그렇다면 이런 절삭 작업은 선삭 작업도 마찬가지고 밀링 작업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어디에 의존하지? 공구가 날카롭게 만들어졌느냐? 공구의 형상이 어떠냐? 그래서 공구에 우선 의존하게 될 것이고 절삭 품질은 두 번째는 공구가 매달려 있는 공작물이 매달려 있는 공작기계 밀링 머신의 특성의 좌우가 되겠지. 그 다음에 또 뭐의 좌우가 되지? 결국에 내가 뎁스 오브 컷 크게 줬냐 작게 줬냐 이송 속도 빠르게 줬냐 느리게 줬냐 회전 속도 빠르게 줬냐 느리게 줬냐 그런 어떤 머시닝 파라메터에 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그래서 결국에 절삭을 하게 되면 절삭된 결과와 절삭에 필요한 어떤 입력 조건들이 있을 거거든. 그들 사이의 관계를 역학적으로 따져보면 어떻게 되냐. 우선 정성적으로 따져보면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들의 함수로 나타나는데 우선 출력엔 뭐가 있지? 절삭을 할 때 절삭력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적게 걸릴 수도 있지. 절삭력을 가지고 어떤 속도로 빨리 깎을 수도 있고 늦게 깎을 수도 있고 느리게 깎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파워가 생길 거고 얼마만한 시간 동안 깎느냐 그러면 거기에 소모된 에너지가 있겠지. 결국에 공작기계는 모터를 사용을 해서 얼마만큼 시간을 써서 작업을 했느냐 그럼 그때 사용한 전기값은 얼마냐 이렇게 경제성을 산출할 수 있단 말이야. 그때 필요한 어떤 에너지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깎아진 면이 표면 거칠기가 어떠냐 하는 게 아웃풋이 될 수 있지. 절삭을 했더니 경면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러프한 면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표면 거칠기가 아웃풋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절삭을 했을 때 내가 정확하게 정밀도를 맞추기 위해서 뎁스 오브 컷을 10mm 깎으라고 그랬는데 9mm 깎으면 어떻게 돼? 1mm만큼 정확도의 차이가 오겠지. 그럼 정확도도 결국에 아웃풋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절삭을 할 때 이렇게 칩이 아까 전단 변형이 되면서 칩이 발생하면서 칩이 공구를 소위 이 스크러빙 하면서 빠져나가는데 만약에 칩이 연속적으로 잘 스크러빙 하면서 빠져나가면 공구에 걸리는 힘이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면은 깨끗하게 나올 거야. 근데 만약에 칩이 배출되면서 칩의 두께가 중구난방으로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배출된다면 어떻게 될까? 공구에 걸리는 힘이
결국에 오실레이션 하겠지. 그렇다면 어떻게 돼? 취입의 모양에 따라서 공구에 걸리는 힘이 바뀌어질 수 있다. 그 취입의 형태도 우리가 아웃풋을 관찰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절삭을 하게 되면 여기서 전단 변형이 심하게 일어나니까 결국에 온도 상승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취입이 공구 윗면을 따라서 빠져나가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프릭션이 생기니까 열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생기겠다. 당연히 온도 변화가 생겼다면 공구에 마멸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고려하고 하면 결국에 절삭을 하고 났을 때 어떤 형태가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됐겠느냐, 아니면 마멸 때문에 정밀도가 떨어지느냐, 아니면 가공을 하면서 취입의 형태에 따라서 진동이 생겼냐, 뭐 이런 걸 따라서 공작물의 최종 형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결국에 마멸이 심하게 일어났다고 그러면 결국에 공구가 커팅 엣지가 무뎌졌으니까 어떤 순간에 가면 커팅 엣지는 묻어졌는데 절삭력이 많이 걸리니까 공구가 부러지겠지. 결국에 공구 수명이 닿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공구 수명, 이런 것들이 출력이 될 수 있겠지. 그러면 지금 얘기한 절삭력에서부터 에너지부터 표면 거칠기부터 쭉 해서 공구 수명까지 이런 그 출력을 결국에 좌우하는 파라미터들은 뭐지? 우선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구, 공작기계, 그 다음에 공작물, 그 다음에 머시닝 파라미터, 그 다음에 공구나 공작물을 공작기계에 잘 체결했느냐, 그 다음에 절삭을 할 때 냉각을 시키기 위해서 냉각제를 사용을 잘 했느냐, 그 다음에 절삭하는 환경이 아주 뜨거운 곳에서 하느냐, 아니면 뭐 시원한 곳에서 하느냐, 습도가 많은 데서 하냐, 적은 데서 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분야에 대한 영향들도 다 받겠지. 특히 공구 같은 경우는 공구의 소재가 뭐냐, 공구의 강성이 어떠냐, 그 공구의 댐핑 효과는 어떠냐, 경도는 어떠냐, 공구의 형태, 지오메트리, 공구의 코팅, 이런 여러 가지들이 공구의 변수가 되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면 커팅 결과는 달라질 거거든. 공작기계도 마찬가지야. 공작기계 모양이 어떠냐, 공작기계 강성이 어떠냐, 튼튼한 공작기계냐, 약한 공작기계냐, 공작기계의 진된 감소 능력은 어떠냐, 공작기계의 정밀도는 어떠냐, 공작기의 민첩성은 어떠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결국에는 영향을 미칠 거거든. 공작물도 마찬가지야. 공작물에 보면 튼튼한 공작물이 있어. 그거를 절삭할 때는 절삭력에 걸려도 공작물이 튼튼하니까 디플렉션이 없는데, 얇은 항공기 구조물들 같은 거를 절삭할 때 보면 픽싱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절삭이 일어날 때 그 절삭력 때문에 공작물에 디플렉션이 올 수 있거든. 그러면 그런 디플렉션이 그대로 커팅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면 나중에 워크피스의 정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워크피스도 경도가 높은 소재가 있고 경도가 낮은 게 있고 소위 UTS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잖아.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 절삭할 때 입력 조건으로 작용해서 출력 조건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삭력 해석을 잘 해서 입력 조건이 어떻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절삭 결과는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절삭 작업을 해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좋은 부품을 싸게, 빠르게, 생산성 높게, 정밀도가 좋게 만들어낼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배울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 우선은 내가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이 먼저도 뭐 주저하고 소송하고 하는 거 비디오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좀 실제적인 현장감이 있으면서도 그 다음에 어떤 그 원리 파악을 잘할 수 있도록 자네들을 교육 안내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려고 그래. 가장 최근에 이런 어떤 절삭 가공, 여기에 오리엔테이션 돼서 최첨단 기술이 어떤 수준에 있느냐 하는 거를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현장감, 현재 기술 수준을 잘 파악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 역학적인 공부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할 거야. 결국에 이런 절삭 공정을 배우는 그러면 최종 골은 뭐냐? 학문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결국에 뭔가 기계를 만들어야 돼. 그럼 만들 때 필요한 게 공작 기계거든. 근데 그 공작 기계를 누군가가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제공한다면 여러분은 사다 쓰면 돼. 근데 공작 기계가 살 수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 그러면 팩토리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공작 기계를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야 돼. 예전에 이제 LG화학 같은 데서 반도체 2차 전지를 하기 위해서 퍼실리티가 필요했거든. 근데 그런 퍼실리티를 구할 수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학교 같은 데 와서 기계과 졸업생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이 퍼실리티들을 설계 제조해서 2차 전지를 만들 수 있게 하기를 그 사람이 원했었거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국에 필요로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일을 하려면 절삭 공정에서 대체 어떻게 공구를 설계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면 얼마만한 힘과 파워가 들어가느냐, 그리고 그때 걸리는 뭐 스트레스는 어떠냐, 그때 발생하는 온도는 어떠냐,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사회에서 요구하는 옵티멀 컨디션에 맞는, 그 다음에 하이 프로덕티브의 하이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부품들을, 그런 기계들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을 교육하기 위해서 우선은 다음 시간에 이 세계 최첨단의 기술 수준이 매니팩처링에서 어디에 있는지 그걸 교육을 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설명했었던 그 절삭 공정에서 그 단인 공구나 다인 공구, 그러니까 칼날이 하나가 있든지 아니면 여러 개가 있는 그런 공구에서 공구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절삭 공정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절삭 공정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절삭을 할 때 얼마만한 힘이 공구에 걸리는지, 그리고 공작기계에 얼마만한 그 힘이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풀어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우선 간단하게 3차원 절삭에서 원래 절삭은 이루어지는데, 그 학부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절삭 메케닉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2차원 절삭 공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 선삭 공정이 됐든지 밀림 공정이 됐든지 이게 이제 공작물이고, 이게 이제 공구라고 하면 절삭 깊이를 가지고 공구를 V라는 속도를 가지고 절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전단면이 생기게 되거든. 그때 이제 전단각이, 절삭 방향에 대해서 전단각이 P라고 하는 전단각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 원래 소재가 제거가 되면서 취입이 발생을 하거든. 이렇게 전단면에서 전단이 생기면서 공구의 윗면을 따라서 이렇게 취입이 배출되게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절삭 방향, 부위가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수직인 이 수직면에 대해서 공구 윗면이 이루는 각도, 그걸 알파라고 하는데 이걸 경사각이라고 그러거든. 그랬을 때 이 수직선에 대해서 공구 윗면 사이의 각도가 이와 같은 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각도를 플러스 경사각 알파라고 그러고, 수직면에 대해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반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경사각을 마이너스 경사각이라고 그래. 그래서 경사각 알파가 즉 플러스 방향으로 점점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 공구가 점점 이렇게 가늘어지면서 절삭 방향에서 봤을 때 예리하게 되겠지. 그래서 윗면 경사각 알파가 커지면 커질수록 공구는 예리해진다. 그러면 반대로 경사각 알파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 공구는 이렇게 예리해지니까 만약에 절삭이 이루어지면서 공구 윗면에 수직하중 n이 걸리겠지, 당연히. 그렇게 되면 예리할 때 알파가 클 때와 알파가 작을 때하고 비교하면 누가 부러질 확률이 많지? 알파가 클 때, 즉 예리한 날을 경사각이 클 때, 즉 예리한 날을 가질 때 툴 브리키지가 생길 확률이 많지. 그래서 알파를 크게 하면 예리해져서 절삭이 잘 되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 또 공구가 부서질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서 알파를 적절하게 우리가 선택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절삭이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공구 윗면에서 취입이 빠져나가면서 프릭션에 의한 마찰이 생기듯이 공구 밑면에서, 즉 절삭면이 만들어지면서 공구 밑면에서도 마찰이 생기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유각을 만들어줘야 돼. 그 릴리프 앵글이라고 그래요. 또는 클리어런스 앵글. 그리고 요 면이 실제 마멸이 생겼을 때 이 마멸도 뭐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이쪽 밑면에 생기는 마멸량은 우리가 원했던 절삭 깊이를 T0를 깎으려고 하다가 여기서 마멸이 생기면 T0를 깎지 못하게 되거든. 그래서 실제 정밀도에 영향을 주는 마멸, 이 밑에 면의 마멸, 이걸 다시 말해서 플랭크 서피스, 여유면이라고 그래. 경사면, 여유면, 공구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여유면의 마찰, 이 플랭크 우여가 굉장히 정밀도에 중요해. 그래서 이제 그런 컨셉을 가지고 우리가 2차원 절삭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 2차원 절삭을 해석을 할 때 이와 같이 전단면이 깨끗하게 하나의 면으로 생기면서 절삭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아주 그 유명한 머찬트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야. 근데 실제 또 많은 경우에 보면 전단면이 이렇게 깨끗하게 생기지 않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프라이머리 시어존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영역을 생성하면서 전단이 사실은 생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모델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 모델은 굉장히 까다롭고 명확하게 그 의사 전달을 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보통 쓰지 않고 머천트 교수가 만들어 놓은 2차원 절삭 모델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할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뎁스 오브 컷, 그 다음에 실제 공구의 어떤 그 이쪽 방향의 길이, 그걸 B라고 하지. 이걸 절삭폭이라고 그래. B, 이거 기억해야 돼. B.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서 이 제로를 띄웠어, 내가 일부러. 그래서 절삭 깊이, 그 다음에 지면을 뚫고 나가는 방향의 절삭폭 B, 그걸 항상 기억하자고. 그러면서 절삭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전단면의 각이 B를 만들면서 전단면이 형성되면서 취입이 만들어지면서 알파라고 하는 공구 경사각을 갖는 그 공구 윗면을 따라서 취입이 빠져나간다. 그 다음에 이 실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절삭면과
공구 아랫면, 즉 그걸 여유면이라고 그러는데 사이에 릴리프 앵글은 여기서 베타 R로 이제 표현을 한 거야. 자, 이렇게 이제 절삭이 이루어지려면 절삭 속도 V가 주어져야 상대적인 운동이 생기면서 칩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절삭 속도 V 굉장히 중요한 그 절삭 파라메타 T, V 굉장히 중요한 파라메타다. 자, 이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머천트 교수가 얘기한 이 오토고널 커팅 미케닉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우선은 이 2차원 절삭을 해석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전단각 P를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전단각 P를 어떻게 찾느냐 하는 문제를 설명하도록 할게. 전단각 P는 이와 같은 그림에서 우리가 이 기하학적 관계를 가지면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어. T라고 하는 값은 사용자들이 스페시파이 하는 값이거든. 절삭을 하겠다. 뎁스옥 가서 얼마를 주겠다. 정밀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T를 뭐 0.5mm 깎아내야 되겠다. 이거 유저가 주는 값이거든. 그래서 절삭을 하게 되면 공구에 따라서 또 공작기계에 따라서 절삭 조건에 따라서 이 TC라고 하는 두께, 이 공구 경사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칩의 두께를 쟀을 때 그걸 TC라고 하면 TC가 만들어지면서 절삭이 돼. 그러면 일단 절삭을 하면 TC를 칩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TC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해서 TC를 측정했다고 하면 칩 두께비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거든. 칩을 마이크로미터로 측정을 해서 우리가 알아내고 이거는 유저가 스페시파이 한 거고 그럼 칩 두께비를 알아낼 수 있는데 칩 두께비는 기하학적인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돼. 알파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TC 알고 T 알잖아. 그래서 그 관계식을 다시 이제 변환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쭉 풀어서 전단각 P를 알파와 이 RC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지고 다시 이쪽으로 해서 하면 이렇게 돼. 결국에 전단각 P는 공구경사각 우리가 아는 거거든. 이거 우리 아는 거거든. 그러면 전단각을 추정할 수 있다. 자, 그럼 이렇게 추정된 전단각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거냐. 이게 전단이 이루어질 때 어차피 전단면, 전단각. 그래서 보면은 이 카드 놀이 할 때 카드를 옆에서 쫙 밀면 한 장 한 장 이렇게 공구 경사면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듯이 칩이 생기면서 올라가듯이 전단면에서 전단이 이루어지면서 원래 소재가 이렇게 깎여 나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 좀 확대해서 이 부분을 여기서 보면 결국에 요와 같은 그 길이 y에서 봤을 때 시어 변형이 생기는 양은 델타 x만큼 생기거든. 자, 그래서 전단 변형률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거든. 전단 변형률도 기하학적인 관계를 가지고 공구 경사각 알고 있고 전단각 우리가 앞에서 이제 알게 됐으니까 갖다 집어넣고 쭉 기하학적 관계로 계산하면 전단 변형률은 이렇게 계산이 돼. 전단각 알고 이거 알면 전단 변형률을 예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수학적으로. 만약에 이 소재의 시어 모듈러스가 절삭 dB에서 얼마라고 알려져 있다면 이 전단 변형률 곱하기 시어 모듈러스 해주면 타우 s를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알고 있고 절삭폭을 알고 있으니까 AS를 알고 있으니까 시어 포스를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공구가 있으면 한번 절삭해 보면 칩 두께를 알 수 있고 그 칩 두께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칩 두께비를 결정할 수 있고 칩 두께비가 결정되면 전단각 P를 알 수 있고 공구 경사각 알파를 알고 P를 아니까 전단 변형률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어 모듈러스는 이 소재의 시어 모듈러스를 아니까 타우 S는 시어 모듈러스 곱하기 전단 변형률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단 면적 알 수 있으니까 shear force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단이 일어날 때, 절삭할 때 shear 모듈러스를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제 shear 모듈러스를 우리가 추정했다고 하면 실제 정수삭 공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전단면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FN, 즉 노멀 포스도 알아야 되거든. 전단면에 작용하는 수직 가중은 얼마냐. 왜 그러냐면 실제 절삭이 일어나게 되면 취입이 발생하면서 취입이 공구 윗면을 따라서 빠져나가면서 공구에는 마찰력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거든. 그 다음에 이렇게 전단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공구에 수직 하중 또 N도 작용하거든. 그래서 이런 마찰력과 공구에 작용하는 이 수직력에 의해서 실제 공구에 작용한 절삭에 의해서 공구에 미치는 공구에 영향을 주는 절삭 합력 R은 얘하고 얘에 의해서 R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여기 보면. 그래서 이 R을 알아야, 즉 바꿔 얘기하면 얘하고 얘 두 개를 알아야 공구를 설계할 수 있거든. 근데 우리가 요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바꿔 얘기하면 얘만 알고 있으면 얘를 구할 수가 없거든. 왜냐하면 얘하고 얘를 함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하고 얘를 함께 알자. 바꿔 얘기하면 소재에 미치는 전단력과 소재에 미치는 이 수직 하중, 수직 부하, 즉 바꿔 얘기하면 공구 쪽에서 봤을 때는 마찰력과 공구에 작용하는 이 수직 불력을 알으려면 하나가 부족해. 그래서 그 하나의 절삭력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게 소재란 말이야. 이 소재 밑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과 이런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측정할 수 있는 공구 동력계라고 하는 게 있어. 그래서 그 공구 동력계를 설치했다고 치자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 회사에 취직을 해서 기술 개발에 참여하게 되면 자동차를 가지고 실험을 할 때 어떤 실험을 하냐면 다이나모 미터라고 하는 데다가 자동차를 올려놓고 자동차 엔진에 시동을 걸고 타이어를 돌리면서 자동차가 얼마만한 수직력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얼마만한 마찰력을 받으면서 결국에 자동차가 이 소위 운동을 하는지를 측정해야 되거든. 그럴 때 내가 수직 하중과 그 다음에 마찰력을, 즉 마찰 기술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구 동력계를 써야 돼. 마찬가지야. 절삭 공정에서도 공구를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절삭을 할 때, 즉 공구한테 이런 방향으로 미치는 커팅 포스가 얼마냐, 그 다음에 공구한테 이런 방향으로 미치는 절삭력이 얼마냐, 공구 동력계가 여기 달려 있어요. 그거를 측정한다면 기하학적인 관계들을 이용해서 얘하고 얘를 실험적으로 찾아낼 수 있고 결국에 R을 구해낼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할게. 모든 것이 수학적으로 다 끝나는 건 아니거든. 실험과 역학적인 것을 병행을 할 때 우리가 설계에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거든.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 공작물이 있어. 공구를 가지고 절삭 속도 V로 깎아 나가. 실제 선삭적으로 보면 이렇게 동그란 엑시시메트릭한 그런 공작물에 뎁스 오브 컷을 주고 공작물을 회전시키면 상대적으로 보면 공구를 갖고 밀고 나가는 속도가 되겠지. 다인 공구인 밀링에서 하나의 커터가 절삭하는 작업을 보자고. 뎁스 오브 컷을 주고 결국에 공작물 대신에 이제 밀링에서 공구를 회전시키잖아. 그래서 R 곱하기 공구 다이아메트, 공구 반경 곱하기 회전수 하면 V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러면서 한다면 똑같은 과정이거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절삭이 이루어진다면 취입에서 보면 어떻게 돼? 전단력이 작용하지.
그 다음에 노멀 포스가 작용. 바꿔 얘기하면 공구에서 보면 어떻게 돼? 아까 얘기했듯이 프릭션 포스, 노멀 포스 작용. 그것에 의한 리절턴트 포스. 그러니까 취입 쪽에서 볼 거냐, 공구 쪽에서 볼 거냐. 이런 그 취입 쪽에서 봤을 때, 공구 쪽에서 봤을 때 얘네들의 도표를 이렇게 그렸어. 즉 결국에 공구를 취입이 이 공구 윗면을 빠져나가면서 생긴 프릭션 포스. 그것이 결국에 이 반대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취입 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프릭션 포스. 칩 쪽에서 봤을 때 노멀 포스. 이렇게 칩을 밀어줄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칩 쪽에서 봤을 때 전단력. 그 다음에 칩 쪽에서 봤을 때 전단이 이루어지는 노멀 포스. 그 다음에 얘네들의 관계, 리절턴트 포스. 그지?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공구 동력계로 측정한 절삭력. 이게 주불력이라고 그래요, FC. 그 다음에 배불력. 이렇게 측정을 한다면 똑같은 R로 다 이렇게 우리가 묘사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 더 자세한 각도 표시를 여기다 다 해놨어. 그래서 이제 이 기하학적인 관계를 가지고 시어 포스를 공구 동력계로 측정한 주 절삭 불력 FC. 이건 실험으로 얻어지거든. 그 다음에 배불력 FT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 그 다음에 그때 취입에 작용한 노멀 포스를 구하면 이렇게 돼. 이걸 공구 쪽에서 봤을 때 공구에 작용하는 프릭션 포스를 하면 이렇게. 공구에 작용하는 노멀 포스로 보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하고 이 값을 가지고 실제 절삭을 할 때 취입이 공구 경사면을 따라가면서 만들어내는 프릭셔널 이펙트에 의한 그 프릭션 로스를 우리가 추정하기 위해서는 이 마찰계수가 필요하단 말이야. 절삭할 때 공구 윗면을 따라서 이 만들어지는 마찰계수는 얼마냐. 그리고 그때 이 각도를 마찰각이라고 해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마찰각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자, 그럼 이렇게 구한 프릭션 코에피션트가 작은 게 좋아, 큰 게 좋아? 프릭셔널 로스는 작은 게 좋잖아. 작게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지? 알파를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까?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가 N이라고 하는 걸 이제 또 알게 되잖아. 그럼 그 N이라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공구에 작용하는 노멀 포스라고 그랬으니까 공구의 면적으로 나눠주면 공구에 작용하는 수직 응력을 구할 수가 있고, 여기 예를 들어서 이 공구에 작용하는 프릭션 포스가 있다 그랬잖아. 이런 방향으로, 노멀 포스 이런 방향으로. 그래서 프릭션 포스를 한다 가지고 또 나눠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쉐어 스트레스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거든. 자, 그래서 그걸 좀 더 전단면에 작용하는 걸로 한번 보자. 취입에 작용하는 쉐어 포스하고 취입에 작용하는 노멀 포스를 가지고 하면 취입이 만들어질 때 취입의 전단면의 쉐어 스트레스, 취입이 만들어질 때 취입의 전단면에 수직하게 작용하는 응력을 구할 수 있듯이, 바꿔 얘기하면 공구에 작용하는 노멀 포스와 시어 포스, 프릭션 포스를 가지면 우리가 공구에 작용하는 수직 응력과 시어 스트레스를 산출할 수가 있어.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3차원적으로 산출을 하면 공구 면에 작용하는 시어 포스는 이렇게 돼. 여기가 제일 크고 점점 작아지고, 공구에 작용하는 수직 하중에 의한 공구 윗면에 작용하는 수직 하중에 의한 응력은, 즉 이런 방향으로 작용하는 수직 응력은 이 끝단이 제일 크고 점점 작아진 이런 꼴로 돼. 그러니까 공구 면에 작용하는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을 합하면, 예를 들면 요거하고 요걸 합한다면 뭐 이런 방향으로 리절턴트 포스가 걸리는 이런 방향으로 얘하고 얘가 합해진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소위 응력이 주응력이 걸리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수직 응력 제일 크고 전단 응력 제일 크고 여기 끝단에서 응력이 제일 크게 작용하지. 그러니까 이 끝단이 너무 뾰족하면 어떻게 돼? 여기서 응력 집중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툴이 브리키지가 생길 수 있고 프랙처가 생기겠지. 자, 그러면 툴이 프랙처가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끝단의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이 작게 되도록 예리하게 만들어야 절삭이 잘 되는데, 그러면 툴이 부서지니까 결국에는 부서지지 않게 어떤 노즈 R을 줘야 되겠지. 아크로 해서 동그랗게 만들어야 되겠지. 동그랗게 만들어도 절삭이 되도록 그렇게 또 공구를 만들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거기에 노하우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봐봐. 수직응력, 시어 스트레스에 걸리니까 공구는 극심한 응력을 받는데, 그런 응력에 잘 견뎌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살 두께가 커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레이크 앵글을 너무 예리하게 줘서 얇게 만들면 공구가 파단이 이루어지지. 그래서 그런 관계를 생각해서 우리가 F, 프릭션 포스하고 공구에 작용하는 노멀 포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들을 산출해낼 수 있거든. 어떻게? 이렇게.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공구 설계하는데 응용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삭이 이루어지면 상대 속도 V가 주어져야만이 소재와 공구 사이에 상대 속도가 주어져야만이 절삭이 이루어진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절삭이 이루어질 때 공구는 고정되어 있다고 보고 공작물이 V라는 속도로 움직이든지, 아니면 얘는 고정시켜 놓고 툴이 V라는 속도로 움직이든지, 뭐 양쪽 얻는 거나 상관없는데, 공구는 고정되어 있고 공작물이 V라는 속도로 절삭 속도로 움직인다면 전단면에서는 전단 속도가 생기겠지. 그 다음에 취입이 공구 윗면을 빠져나가는 취입의 속도가 생기겠지. 그래서 이 세 개의 속도 분력을 합해보면 결국에 요렇게 우리가 이 속도가 어차피 벨로시티는 이 벡터니까 그 벡터량을 합해보면 요렇게 되고, 얘네들이 접하는 원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 전단 속도가 만들어지는 건 V에 대해서 전단각 방향으로 만들어지잖아. 그 다음에 VC는 당연히 리크 앵글 알파를 알고 있으니까 VC가 만들어내는 각도는 이 V에 대해서 이런 각도인 거 우리가 또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 속도, 요거 각하고 여기, 요거하고 요거 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절삭 속도 V는 유저가 공작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스페시파이 하는 벨로시티란 말이야. 그 벨로시티를 통해서 전단각과 경사각을 알면 취입 배출 속도 VC를 예측할 수 있지. 전산 속도 VS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그래서 절삭을 하게 되면 취입이 얼마만한 속도로 배출될까, 그런 걸 다 생각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할 수가 있어. 자, 그럼 보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절삭할 때, 아까 절삭을 할 때 이런 방향으로 걸리는 절삭력, 여기서 봐봐. 벨로시티 VC를 주고 공구, 소재는 고정시켜 놓고 얘를 움직일 때 절삭력, 이게 주불력이라고 그랬거든, FC. 그러면 그거의 수직한 방향 FT라고 하는 배불력이 걸려. 이것을 간단하게 공구 동력계를 갖고 실험하면 FC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또 계산을 쭉 하면 FS, FN, FN 이런 거 다 알아낼 수 있다 그랬거든.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절삭할 때 얼마만한 에너지가 필요한지를 한번 산출해 볼게. FC 우리가 실험하면 알아낼 수 있거든. 그리고 벨로시티, 절삭 스피드, 이거는 우리가 주는 값이야. 절삭할 때 폭 우리가 알고,
뎁스 오브 컵 우리가 알고 절삭 속도 우리가 알아. 이거 세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밀리미터 스퀘어, 그러니까 요것도 밀리미터, 벨로시티도 밀리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 요거 곱한 것이 볼륨이고 단위 시간당 볼륨. 그러니까 MR 머티리얼 리무벌 레이트, 시간당 절삭 최적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절삭력 FC 곱하기 벨로시티를 하게 되면 힘하고 벨로시티를 곱하면 파워가 되잖아. 그러니까 절삭할 때 사용되는 필요로 되는 절삭 동력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거든. 절삭 동력을 MRR로 나눠주면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지.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그럼 얘가 뭐지? 단위 최적을 깎아내는데 필요한 절삭 동력. 그거를 우리가 스페시픽 커팅 에너지라 그래. 이런 것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공작물, 수많은 공구에 대해서 DB로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찾으면 어떤 소재를 어떤 공구로 절삭하고자 한다. 그때 필요한 단위 최적당의 에너지는 우리가 DB에서 찾을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실제 이렇게 절삭이 일어날 때는 쉐어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단위 최적당 구해보자. MRR로 shear force 곱하기 shear velocity로 하면 shear 에너지를, 스페시픽 에너지를 구할 수 있지. 자, 그럼 이번에는 프릭셔널 로스로 빠져나가는 단위 최적당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아까 shear friction force 구했잖아. 이렇게 해서 이 칩이 배출되는 속도로 해서 다 MRR로 나눠주면 스페시픽 프릭션 에너지를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구해서 보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보니까 공구를 어떻게 설계하든 어떤 식으로 가공 조건을 주든 이렇게 쭉 해보니까 이 DB화된 절삭 DB에서 비절삭 에너지 대비 쉐어 에너지는 75%, 프릭셔널 로스는 25% 생기더라. 그러니까 공구 설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25%보다 작게 되면서 이게 더 커지는 쪽으로 공구를 설계하도록 한다면 더 훌륭한 하이 퍼포먼스 공구가 설계되는 것이고, 이거보다 마찰이 더 크게 된다면 그것은 로어 퍼포먼스 공구가 설계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실제 이 커팅 에너지는 얘하고 얘들 사이의 관계 보면 얘네들 더한 게 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내가 실제 절삭할 때의 비절삭 에너지를 안다면 실제 MRR이 얼마인 거를 우리가 이 스페시파이 해주면 그때 필요한 절삭 동력을 구할 수 있지. 자, 그래서 내가 MRR이 뭐냐? 내가 어떤 밀린 공구를 가지고 절삭폭 B를 얼마로 하고 레디얼 방향 뎁스 오브 컷 얼마로 하고 밀린 공구의 회전 속도를 얼마로 해서 절삭 속도가 정해졌다면, 그리고 DB에서 어떤 소재를 어떤 공구로 깎는다면 UC도 알려져 있잖아. 예측할 수 있잖아. DB에서 갖고 오고 얘는 내가 예측하고. 근데 이 MRR 값을 최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을 내가 제시를 해. 그러면 최대로 절삭하는 데 들어간 절삭 동력을 내가 추정할 수 있지. 아, 이 공작기계를 가지고 이 공구를 가지고 최대로 이렇게 절삭한다면 절삭 동력이 최대 얼마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 그렇게 추정된 값을 가지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지? 아, 어떤 부품을 이 공작기계에서 절삭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최대로 생산성을 높인다고 했을 때 얼마만한 파워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지. 바꿔 얘기하면 그 알아낸 양을 가지고 공작기계를 설계할 때 공작기계의 파워를 설정할 수 있지. 공작기계만 가지면 모든 걸 다 깎아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 내가 항공기,
아니면 어떤 발전소에 들어가는 어떤 터바인, 아니면 자동차의 어떤 부품을 절삭하는 데 필요한 공작기계를 선정하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소재를 얼마만큼 깎아낼까 최대로. 그거를 우선 엔지니어는 추정해야 되겠지. 추정하면 MRR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소재를 어떤 공구로 한다 그러면 비절삭 에너지가 나오면 그걸 곱하면 절삭동력의 필요치를 알 수 있거든. 이 MRR 속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생산성이 들어가지, 속도가 들어가니까. 얼마만한 빠르기로 해야 납기를 마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절삭동력이 결정이 됐어. 그럼 이 절삭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작기계를 여러분이 선정할 수 있지. 아무렇게나 구매하는 게 아니거든. 엔지니어링 센스를 가지고 다 계산해서 해야 퍼실리티 플래닝을 옵티멀하게 할 수 있거든. 사실은 조그만 100이라고 하는 공작기계를 사면 되는데 200이라는 파워를 갖는 엄청난 기계를 사놓으면 그거는 공장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주 잘못된 거잖아. 내가 100이라는 공작기계의 파워가 필요한데 50이라는 걸 사놓으면 절대로 100이라는 파워를 달성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퍼실리티 플래닝이라고 그래. 공장장이라고 하면 공장의 퍼실리티 플래닝을 할 수 있어야 될 거거든. 내가 요번에 전기차 생산 라인을 설계해야 되겠다. 공작기계가 1000대가 필요한데 그 1000대의 공작기계를 어떻게 선정할까? 예를 들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선정을 한단 말이야.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런 오더가 떨어졌어. 공작기계를 구매하려고 그랬더니 시장에 없어. 그래서 이런 새로운 공정에 필요한 공작기계를 만들어야 되겠어. 예를 들면 2차 전지 만드는 LG화학, 예를 들면 삼성 SDI, 그런 데서 예를 들면 공작기계가 필요한데 시장에 없어. 만들어야 돼. 어떻게 만들지? 대체 이 공작기계를 가지고 생산을 하려면 얼마만한 파워가 있냐는 걸 먼저 결정해야 되거든. 공작기계를 설계하려면. 그래서 그런 모터 파워 결정할 때, 모터를 선정할 때 우리가 이와 같은 DB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선정할 수 있겠지.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비절삭 저항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한번 3차원 절삭에서 알아볼게. 이제 아까 그 비절삭 그 저항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게 이제 DB화 돼 있다고 했었는데 좀 더 구체화해 보면 결국 이제 시간당 절삭 에너지, 즉 절삭 동력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다고 그랬고, 이때 이제 시간당 절삭 최적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 두 개를 우리가 가지고 이 비절삭 에너지를 이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절삭 에너지를 알면, 요게 이제 DB화 되어 있는데 요거를 알면 절삭 두께하고 절삭 폭을 곱하면 우리가 실제 어떤 커터가 단면적 A라고 하는 그 단면을 깎아낼 때 주 절삭력 FC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실제 절삭력은 3차원 공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요 그림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선삭 작업에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스핀들에 매달려 있는 공작물이 V라는 절삭 속도로,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RPM 곱하기 이 반경을 해주면 선속도 V가 나오잖아. 그래서 V라는 선속도로 이제 회전하고 있을 때 실제 뎁스 오브 컷을 레디얼 방향으로 주고 축 방향으로 이제 이송을 하면서 절삭을 하게 되면 이 원주 방향으로, 즉 이 밑으로 결국 공구를 찍어내린 후로는 FC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소위 FC라고 하는 주불력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보면 주불력. 그 다음에 커팅을 하게 되면 이 주분력하고 수직한 방향으로, 즉 공구를 뒤로 밀어내는 이런 방향으로 공구에 힘이 작용을 하거든. 뎁스 오브 컷을 줬으니까. 그것이 레디얼 컴포넌트야. 여기서 보는 배분력이라고 하는 이런 양이지. 그 다음에
공구가 결국에 왼쪽으로 엑시얼 방향으로 피딩을 해줘야, 이렇게 피드를 해줘야 결국에 절삭면이 생기면서 절삭이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이런 그 엑시얼 방향의 성분을 FA, 엑시얼 컴포넌트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이제 이송 분력이라고 그래요. 이송에 의해서 생기니까. 그래서 실제 선삭 작업에서 보면 여기에 보는 이 관계는 밀링에서도 이제 다 적용이 되고 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주분력과 그 다음에 배분력과 그 다음에 이송분력이 작용해서 공구에 작용한다. 반대로 이제 공작물에도 작용하겠지.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방향으로 생기는 이 절삭력 때문에 결국에 공구의 토탈 절삭력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이거를 먼저 강좌에서는 전단력과 마찰력의 합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그랬잖아. 그랬을 때 이 주분력과 이송분력과 배분력의 그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 10대 한 1대 한 3 정도 돼. 그래서 예를 들면 뎁스 오브 컷을 크게 하고 이송분력을 늘리면 당연히 절삭단 면적이 커지겠지. 그래서 이게 절삭단 면적이 커지는 방향이야. 그렇게 되고 내가 절삭단 면적을 크게 했을 때 이송분력과 배분력과 주분력의 부를 보면 이와 같은 비례관계를 갖는다. 그러니까 절삭단면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분력의 성분이 더 도미넌트해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삭 딥이기 때문에 이 선삭 작업의 경우에 뭐 절삭 두께를 0.2mm per revolution 주고 주강, 뭐 알루미늄 합금, 뭐 합금강 이런 걸 깎을 때 산출을 해보니까 이 정도의 비절삭 저항을 갖더라. 그리고 이런 거를 또 어떤 사람은 크레넨버그라고 독일 사람이었는데 오래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수많은 실험을 거쳐가지고 이 비절삭 저항, 이 UC를 절삭 단면적하고 그 다음에 이 공구 각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해가지고 유도를 해봤거든. 그때 이런 관계를 갖더라 하는 걸 유도를 했어. 그래서 이제 연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금 경한 그런 강하고 그 다음에 뭐 니켈 크롬강에서 여러 가지 이 소재에 대해서 이 주분력하고 소위 절삭 단면적하고 공구각, 여기서 얘기하는 공구각은 레이크 앵글이야. 그리고 그 소재의 뭐 브린넬 경도하고 그 다음에 UTS하고 뭐 이런 값들을 가지고 쭉 구해봤어. 이런 DB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크로넨버그가 한 일인데, 그래서 이런 DB 구축들이 많이 돼 있는데 요새 현실에 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DB가 어느 정도는 활용되고는 있지만 요즘은 옛날하고 달리 실제 절삭을 하면서 공구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코팅을, 공구에다 코팅을 하든지 또는 마찰력을 줄이고 냉각 속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커팅 플루이드들도 많이 개선이 됐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절삭 DB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됐든지 뭐 아니면은 뭐 만도기계가 됐든지 현대모비스가 됐든지 차라리 자기들이 필요한 절삭 DB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든다 그랬지? 공구동력계를 가지면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공구동력계를 가지면 먼저 시간에 이 시어 포스하고 노멀 포스 또는 공구에 작용하는 프릭션 포스하고 노멀 포스 이런 걸 다 계산할 수 있죠. 실험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예측식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절삭 DB를 이제 우리가 구축을 해서 요새는 이제 사용을 하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절삭력이 알려졌다고 하면 이 주절삭력에 의해서 어떤 절삭 속도로 절삭할 때 필요한 동력은 이렇게 산출한다. 여기서 이제 마력이야. 이건 단위고. 그 다음에 실제 절삭을 할 때는 주 절삭력에 의한 동력 손실도 있지만 이렇게 이송불력에 의한 동력도 들어가거든. 물론 이 배분력에 의한 동력은 필요가 없지. 왜 그러냐면 배분력 방향으로는 속도가 없으니까. 이송불력은 속도가 있거든. 주불력도 속도가 있고. 그 동력이라고 하는 건 속도가 없으면 없잖아. 그래서 이 실제 절삭에 필요한 동력을 보면 순수한 절삭 동력뿐만이 아니고 이송동력에 의한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손실이 또 있지 않겠어.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실제 토탈 커팅 파워는 이렇게 계산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하나 드러냈는데 실제 그러면 절삭 동력하고 그 다음에 이송 동력하고의 비를 한번 생각해 보자. 아까도 소개했지만 주절삭력과 이 이송 불력 사이에는 10대 2 정도 그 비율을 갖는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다고 하고 공작물의 다이아메타가 이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피드량 뎁스 오브 컷을 이렇게 줬다고 하면 결국에 이 절삭 동력하고 이송 동력 사이의 비를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 절삭 동력에 대한 이송 동력은 굉장히 작은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공작기계를 설계할 때 필요한 절삭 동력이 얼마냐. 그러면 전절삭 동력이 얼마냐. 그러면 그냥 이건 무시하고 이걸로 이제 우리가 보통 취했던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공작기계를 또 설계하다가 보면 절삭에서만 동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어박스도 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베어링도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송불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직선 베어링에서도 동력이 필요하잖아. 그 손실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손실들을 감안해서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우선은 이 그 손실들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 전절삭 동력 PT와 주 절삭 동력 사이에 비율을 살펴보면 이렇게 손실이 나오겠지. 이것이 될 수 있으면 100에 가까우면 100에 가까울수록 1에 가까울수록 손실이 없는 프릭션이 없는 그런 공작기계가 되겠지. 근데 실제 기계에서는 프릭션이 굉장히 많잖아. 앞에도 얘기했듯이 절삭에서만 프릭션이 있는 게 아니라 스핀들을 돌려야 되는데 스핀들의 그 베어링에서 로스가 또 있거든. 프릭션 때문에. 그 다음에 이송을 하려면 이송을 담당하는 리니어 베어링에서 또 손실이 있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손실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에타는 1이 될 수가 없지. 1보다는 작게 되겠지. 그 다음에 또 실제 설계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또 여유롭게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 설계할 때는 요구되는 required power는 실제 절삭 동력의 한 50%를 더해서 이 정도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절삭 동력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공구 동력계 가지고 실제 FC를 측정하면 되지. 그래서 이때 어떤 공구를 사용해서 어떤 소재를 했더니 얘가 얼마가 나오더라.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예를 들면 이 가공 단면적으로 나눠줘. 뎁스 오브 컷하고 이송 그 불력하고 해서 우리가 절삭 단면적을 계산할 수. 그러면 이제 스페시픽 커팅 포스가 나오는 거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공구와 여러 가지 소재에 대해서 DB화 해놨다고 하면 우리가 필요할 때 생산성만 주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요구 동력을 우리가 산출해낼 수 있고 이 요구 동력에 맞는 공작기계를 선정을 하든지 필요하면 그런 공작기계를 제작할 때 설계 파라메타로 우리가 그런 값을 사용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를
내가 드릴링 공정에 대해서도 쭉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쭉 해서 드릴링 공정에서도 절삭동력, 이송동력해서 토탈 동력 계산하는 방법 쭉 해놨고, 그 다음에 밀링 공정에 대해서도 쭉 여기다 서술을 해놨어. 그래서 이 밀링 공정에도 필요한 이런 그 절삭동력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거기에 필요한 수식, 이런 것들을 쭉 소개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도록 하고, 실제 3차원 절삭이 일어날 때 공작물하고 칩하고 공구의 그 형상을 보면 사실 이렇게 되거든. 2차원 절삭일 때는 여기의 인클리네이션 앵글 I가 0이지. 그러니까 이 공구의 절삭, 이 커팅 엣지하고 이 공작물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서 쭉 대패처럼 밀고 오는 거지. 근데 이제 공구를 이렇게 좀 비틀어, 인클리네이션 앵글을 가지고, 여기 이제 알파는 이거 레이크 앵글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절삭이 이루어질 때 칩의 배출이 이런 식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배출되지. 만약 여기 인클리네이션 앵글이 0도가 되면 칩이 어떻게 돼? 그 자리에서 돌돌돌돌 말리게 되거든. 실제 절삭이 일어나게 되면 이 칩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절삭력 때문에 일종의 당금질 효과가 생기면서 이게 굉장히 경한 형태로 바뀌게 되거든. 이렇게 경한 형태로 당금질 효과에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악에서 돌돌돌돌 말리게 되면 실제 칩이 여기서 엉켜서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칩이 공작물을 치게 되면 이 공작물 표면에 스크래치도 생기게 되거든. 그래서 인클리네이션 앵글을 만들어서 칩의 배출이 용이하게 되도록 그 자리에서 꼬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돌 말리면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실제 공구를 설계할 때는 앞선에 얘기한 대로 비절삭 저항 그런 걸 가지고 파워 어닐리시스 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설계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결과를 이제 공작기계 설계하는 데 사용을 하고 공구 설계하는 데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인클리네이션 앵글도 줘서 칩 배출을 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다. 사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IMTS 그 비디오에서도 봤듯이 그 하이 퍼포먼스 공구를 개발하는데 목숨 건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메이저 공구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요 인천 부평에 가면 또 세계적인 그 엔드멜 제작하는 공장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저 대구의 성서공단에 가도 아주 훌륭한 그 공구 제작하는 공장들이 있어. 그 공장은 다용스럽게 이제 우리 기계과 출신 자네들 선배가 하는 그런 공장이야. 그래서 매출액이 한 수천억 대 이르는 공장이야. 부평은 서울대 기계과 나온 그 졸업생이 해. 그건 벌써 매출액이 거의 조 단위에 가까운 그런 공장들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공구를 보면,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공구를 잘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 아까 설명할 때는 커팅 엣지에서 이 경사각이 윗면 경사각하고 이 소위 릴리프 서피스의 클리어런스 앵글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사실 요 앞쪽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아. 그래서 이 공구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이 있어.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공구는 이 공구하고 공구 몸체하고, 이걸 쉔크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하나의 소재로 되어 있거든. 근데 이런 소재를 쓰게 되면 요즘의 공구는 하이 퍼포먼스 공구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최소한 초경을 쓰거든. 근데 이 전체를 초경을 쓰게 되면 이게 비용이 많이 먹는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공구는 여기 커팅 엣지가 마멸이 되면 그거를 갖다가 리그라인딩을 하든지 아니면은 버릴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요즘의 공구는 이렇게 만들어서 쓰거든. 필요한 고경도가 나와야 되고,
커팅 엣지를 잘 만들어야 되고 또 필요하면 내마멸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코팅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전체를 같은 소재로 만들 비용이 많이 먹으니까 이 쉔커 부분은 또 인성도 있고 강성도 있게 보통 강으로 만들더라도 여기 요 부분만은 좀 비싼 소재를 쓰더라도 뭔가 좀 경제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인서트 타입으로 이렇게 빨간 공구 인서트로 만들거든. 그래서 이 부분만 초경으로 만들고 표준화해서 어떤 클램핑 유닛을 가지고 좀 아주 애질리티가 있게 아주 우리가 쉽게 공구 교환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요새 공구들을 만들어. 이런 그 클램핑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 IMTS 비디오에서 다 봤지. 이게 수많은 방법, 수많은 특허들이 여기서 나오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사업하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매니팩처링 분야에서 이 사업할 만한 분야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이제 저런 인서트 타입으로 하게 되면 경제성이 있고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이런 공구 사서 쓰는 것보다 요거 사서 쓰다가 여기에만 엣지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4개가 있고 뒤집어서 다시 쓰면 또 8개의 커팅 엣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쓰는 것보다 훨씬 생산성도 높고 가성비가 훌륭하지. 그러니까 이런 인서트를 그 만드는 그 세계적인 메이저들이 엄청나게 많아. 우리나라에는 이 인서트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공장이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고 이 워렌 버핏 회사거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분야야. 그래서 이제 저런 인서트를 갖고 여기가 인서트야. 그러니까 공구지. 절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 전단면이 생기면서 칩이 이렇게 이쁘장하게 생기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전단면이 생기면서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공구 윗면에 이제 마찰이 좀 심해지게 되면 여기서도 또 세컨더리 시어전이 또 생기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공구가 잘 설계돼야 돼.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게 이쁘장하게 이렇게 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이 우습게 보이는 인서트라도 이거 설계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그리고 표준화가 돼서 정밀도가 있게 또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래서 세계적인 메이저 그룹들만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도전을 해볼 만한 그런 분야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절삭을 하게 되면 공구 부분에 이 절삭된 그 칩의 일부가 이렇게 늘어붙어. 이런 걸 빌트업 엣지라고 그러거든. 우리말로 이제 구성인상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날카로워서 커팅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커팅 엣지가 뭉툭해지지. 이 빌트업 엣지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절삭력이 더 크게 걸리게 되고 또 그런 빌트업 엣지 때문에 절삭된 면이 거칠어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공구 끝단이 브리키지가 와. 그럼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절삭을 해나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톱니처럼 이렇게 칩이 또는 마디형으로 이렇게 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건 왜 그러냐면 전단면에 걸리는 전단 응력이 일정해야 되는데 절삭 조건, 즉 뎁스 오브 컷이나 이송량이나 절삭 속도, 그 다음에 소위 인서트 윗면에, 즉 공구 윗면에 마찰이 좀 일정하게 잘 만들어지지 않고 그런 호모제니어스한 머티리얼이 아니고 이러다 보면 전단력의 변화가 오면서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결국에는 이 공작물 표면에 깎여진 면에 이런 이유에 의해서 어떤 진동 효과가 생기면서 거칠기가 안 좋아지겠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절삭 조건을 잘못 주고 그러면 또 공작 기계가 이 스티프니스가 위크하든지 공구가 위크하면 또 이런 식으로 이 불연속 칩들이 생겨.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역시
공작물 표면에, 깎여지는 표면에 그 요철에 영향을 주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스무드하게 절삭이 잘 이루어지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뎁스 오브 컷, 이송량, 절삭 속도를 잘 선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구가 취입하고 사이에 마찰력도 적게 되고, 그 다음에 공구의 그 경사각도 잘 선정해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춰주고, 또 공작기계도 진동이 없이 아주 스티프니스가 우수하게 또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성질들을 만족해야 이렇게 이제 취입이 배출이 되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소재들을 절삭할 때 어느 정도 비절삭증이 걸리나 하는 걸 이제 DB화 해놓은 거야. 이런 DB가 구축돼 있어야 우리가 실제 절삭을 그 예측할 때, 이거 절삭을 하면 어느 정도 힘이 걸려서 어느 만큼의 응력이 걸릴 거고 이런 걸 다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DB가 없다면 DB는 공구 동력이 없고 만들면 되겠다. 결국에 취입하고 공구 윗면에서 마찰이 생겨서 마찰열이 발생한다고 그랬고, 이 전단면에서도 극심한 소성 변형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지? 전단이 생기면서.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엄청난 열이 발생해요. 여기 지금 한 700도, 800도 열이 발생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발생한 열이 정체에 있으면 안 되지. 정체에 있으면 결국에 여기에 공구가 열을 받으면 어떻게 돼? 우리 옛날에 배웠듯이 어닐링 효과에서 배웠듯이 어떤 소재가 열을 받게 되면 기계적 성질이 바뀐다 그랬잖아. 연성이 증대하고 강도하고 경도는 뚝 떨어진다 그랬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열을 700도씩 받았어. 800도씩 받았어. 어떻게 되지? 공구는 경도가 있는데 강도가 있는데 걔네들이 뚝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 파손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절삭을 할 때 이 프릭션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달에 의해서 발생하는 절삭열이 굉장히 중요해. 얘네들을 효과적으로 없애줘야 돼. 그래야 절삭도 원만하게 되고 공구도 오래도록 쓸 수 있단 말이야. 마멸이 더디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 절삭 속도와 그 다음에 절삭열 사이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유도를 해봤어. 그때 이런 관계가 있더라고. 절삭 온도라고 하는 것은 소재의 머티리얼 프로퍼티하고, 여기서 K는 thermal diffusivity라고 부르는 거야. 열 확산 계수라고 불러. 그래서 단위는 이렇게 돼. 그래서 열 확산 계수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소재가 갖고 있는 열 전도도를 소위 밀도하고 비열로 나눠준 거야. 그리고 내가 단위를 써놨어. 이렇게 돼. 결국 여기서 절삭열이 발생하는데 얘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절삭 속도가 빨라지면 당연히 열이 높아지겠지. 그러니까 함부로 생산성을 높일 수가 없어. V를 높이면 좋다는 거 다 알지만 절삭열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단 말이야. 절삭열이 올라가면 경도가 뚝 떨어지면 마멸이 급격해지면 파손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관계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 여기서 T0라고 하는 것은 뎁스 오브 컷이야. 먼저 얘기했듯이 YF는 이제 유동력이 되는 거고. 절삭 온도를 그러면 우리가 흡수해 주면 좋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뭘 하냐면은 쿨란트를 뿌려가면서 절삭을 하는 거. 우리 IMTS 머신툴 쇼에서 우리 봤잖아. 쿨란트를 막 쓰면서 절삭하잖아. 실제 절삭이 일어나면서 취입으로 절삭열을 다 흡수해서 나간다면 공구는 열이 오를 리가 없지. 그지?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일부가 공작물로 가지. 그 다음에 일부가 이제 공구로 가지. 될 수 있으면 공구로 가는 포션이 줄어들게 여기다가 이 프릭션이 적어지도록 하는 그런 어떤 코팅을 하거나 또는 이 레이크 앵글을 조절하거나 또는 여기다가 이 코팅을 할 때 특별히
열 전도율이 아주 낮은 코팅을 하게 되면 공구로 열 전도가 잘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설계 방안들을 우리가 창안해낼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한 대로 열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실제 스크러빙이 일어나서 열이 발생하는 거니까 레이크 서피스 그걸 이제 들여다본 거예요. 위에서 추입이 발생하면서 추입이 이 스크러빙하면서 지나가니까 이렇게 분화구처럼 파여 이렇게 여기에. 그래서 이걸 뭐냐 크레이터 웨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여기 플랭크 서피스 여기 이게 실제 공작물 깎여진 면과 만나는 데잖아. 이게 이렇게 발생해. 이런 모양.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지? 크레이터 웨어보다도 이 플랭크 웨어라고 그랬지. 그래서 플랭크 웨어, 이 커팅 엣지야. 그것의 폭, 이 VB를 가지고 우리가 이 공구는 더 이상 쓰면 안 되겠다. 더 써도 되겠다는 판별 기준으로 하거든. 그래서 이걸 웨어랜드라고 그래. 그래서 웨어랜드의 길이를 VB로 이제 정의를 하는데 하이스피드 스틸일 때는 이렇게. 카바드일 때는 그 뭐 터닝 작업이냐 정면 밀링이냐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정해. 보통 0.3mm를 기준으로 해. 이게 0.3mm 이상 되면 이건 더 이상 쓰면 안 되겠다. 왜냐면 정밀도에 지대한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요 웨어량 이 VB와 실제 절삭 속도, 절삭 시간 사이의 관계를 한번 포뮬레이션 해봤어. 그래서 이거를 1900년도 초에 테일러라는 사람이 수많은 그 연구원들하고 같이 실험을 해서 이걸 산출했어. 그래서 이게 플랭크 웨어를 가지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을 넘었으면 공구 교환해라 라고 하는 명령으로 쓰는 예측식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이 소위 워크피스하고 공구에 따라서 쭉 만들어 봤거든. 이때 모든 것들이 다 이런 모양을 가져. 그래서 예를 들면 하이스피드 스틸일 때 N이 얼마, 초갱일 때 N이 얼마, C가 얼마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여기서 V는 절삭 속도야. 미터 퍼 미니트고 T는 타임이야. 그래서 어떤 소재냐 어떤 공구냐에 따라서 N값하고 C값은 정해지고 그런 N값하고 C값을 테일러라는 사람들이 책을 만들어서 수백 페이지 되는 백과사전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거를 공장에다가 이 돈을 받고 팔았어. 수많은 공장들이 그걸 사서 지금까지 쓰고 있거든. 그만큼 이 마멸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거거든. 공구가 마멸이 되지 않는 그런 공구를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돈방사기 않는 거지. 그리고 실제 그 공구를 사서 쓰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잖아. 결국에 물건을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비재가 공구인데 공구를 사지 않고도 영원히 쓸 수 있는 공구라면 그거는 돈 벌어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아주 중요한 테일러의 공구 수명식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먼저서도 얘기했는데 공구라고 하는 건 절삭을 할 때 여기서 수직하중 받고 여기서 소위 마찰력을 받아서 전단 응력과 수직 응력이 같이 생기니까 이런 방향으로 소위 주응력들이 생긴다. 주응력이 생기는데 여기가 뾰족하면 어떻게 돼?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 돼서 소위 툴 브레이키지가 생기니까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구 끝 커팅 엣지를 이렇게 코너 R을 만들거든. 그래서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 완화를 해. 근데 이렇게 코너 R을 만들면 만약에 뎁스 오브 컷이 이렇게 됐다면 문제없이 깎을 수 있지. 이렇게 쭉 깎아나갈 때 뎁스 오브 컷이 이렇게 크면 문제될 거 없거든. 근데 만약의 경우에 뎁스 오브 컷이 이렇게 샬로우 뎁스 오브 컷이 그럼 어떻게 되지? 깎는 게 아니라 공구가 타고 올라가서 안 깎이지. 요것도 마찬가지지. 타고 올라가서 안 깎이지. 요 정도는 돼야 깎을 수 있지. 그지? 뎁스 오브 컷이. 그래서 공구의 커팅 엣지의 형상에 따라서 이 커팅 엣지의 이 커버처에 따라서 우리가 뎁스 오브 컷을 정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보통은
그걸 최소 미변형 칩 두께라고 그래. 그래서 이 뎁스 오브 컷이 너무 작게 되면 버니싱이 되지. 미끄러짐이 일어나면서 여기를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 버리는 결과밖에 안 되잖아. 그걸 버니싱 작업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커팅이 되려면 최소 미변형 칩 두께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 여기 노즈 알이 최소한 5미크론에서 30미크론 정도 이 노즈 알을 갖고 있다면 그거에 맞게 최소 미변형 칩 두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내가 20미크론 뎁스 오브를 깎였다 그러면 어떻게? 20미크론 뎁스 오브까지 깎아낼 수 있는 예리한 공구를 써야 되겠지. 10미크론을 깎겠다. 그럼 10미크론을 깎아낼 수 있을 만큼 예리한 공구를 써야 되겠지. 근데 그런 예리한 공구를 가지고 예를 들면 100미크론, 200미크론을 깎는데 쓴다. 그러면 왜 공구가 브레이키지가 생길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수많은 공구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그런 거를 여러분이 추사 선택을 잘해서 써야 원만한 절삭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겠지. 여기 이 부분의 커팅 엣지에서 최소 미변형 칩 두께를 얘기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공구를 윗면에서 내려다보고 이런 방향으로 깎아나면 공구를 회전하면서 이송하면서 깎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거칠기가 만들어지지. 밀링 작업에서도 마찬가지야. 공작물이 이렇게 이동할 때 공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상향 절삭이라고 그러잖아. 공구를 이렇게 해서 깎는 거를 하향 절삭, 즉 공작물의 이동 방향과 공구의 원주 속도의 방향이 일치할 때를 하향 절삭, 공작물의 이송 방향과 공구 원주 속도의 진행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일 때 상향 절삭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밀링을 가지고 상향 절삭을 하향 절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깎는 동안은 깎다가 이 커터가 지나가서 얘가 올 때까지는 깎지 못하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식으로 요철이 생기지. 그런 요철의 높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떻게 돼? 표면 거칠기는 좋아지겠지. 그러면 이 요철의 높이를 밀링에서도 작게 해서 표면 거칠을 좋게 하려면 무슨 방법이 있어? 공구의 회전 속도가 일정하다면 상향 절삭이 됐든 하향 절삭이 됐든 이송 속도를 아주 천천히 하면 할수록 요 거칠기는 좋아지겠지. 작아지겠지. 그지? 선삭 작업에서는 어떻게 해? 결국에 이송을 하는 이송량을 줄여주면 되지. 이송량을 아주 천천히 한다면, 빠르게 한다면, 천천히 한다면, 내가 이 노즐이 정해져 있을 때 천천히 하면 거칠기가 좋아지고 빠르게 하면 거칠기가 커지고, 이송 속도를 훨씬 빠르게 한다면 나사절삭 같은 게 이루어지겠지. 이론적인 표면 거칠기를 선삭 작업에서 하면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 줄 수 있어요. 이 거칠기가 이송 속도의 제곱에 필요하고 이 노즐에 반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밀링 작업에서는 상하향 밀링에서 이빨당 이송량의 제곱에, 그러니까 이송을 천천히 하면 할수록 거칠기가 작아진다는 거고, 공구의 다이아메터가 크면 클수록 작아진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여기 단위를 내가 써놨어. 그래서 저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절삭 작업을 해서 표면 거칠기를 얻어내는 거야. 그래서 이 표면 거칠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공 공정, 제조 공정에서의 표면 거칠기, 이런 가공을 하고 나서 표면 거칠기들을 DB로 만들어 봤어. 슈퍼 피니싱 랩핑, 앞에서도 소개했지만 입자 가공이지, 그지? 그라인딩, 입자 가공인데 숫도를 이용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레이저 가공, 이거는 레이저를 갖고 용용해서 증발시키면서 가공하는 거지. 그 다음에 선삭 작업, 공구 날을 갖고 선삭 작업하는 거. 이게 밀링 작업, 톱질하는 거, 이런 걸 쭉 봤을 때 톱질할 때가 제일 거칠기가 크겠지. 그래서 여기가 거칠기가 소위 이제 25미크론이고 RA로 했을 때, 이쪽이 RA로 했을 때 거칠기가 서브미크론이지, 그지? 여기가 한 1미크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0.1 미크론. 여기는 이제 10 나노미터 수준이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면이 깨끗해서 경면이 되는 거지. 랩핑을 하면 경면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 여기 봐. 0.1 미크론 수준이잖아. 랩핑을 하게 되면 0.1보다도 더 낮은 RA 값을 가질 때 경면이 나오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가공 공정에 대해서 거칠기가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계도면을 작성할 때 그냥 생각 없이 표면 거치기 RA 값으로 0.1 마이크로미터로 해라. 이렇게 오더를 설계도면에다 그려놨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 그거를 보고, 야, 이거를 달성하려고 그러면 이거 밀링 작업 갖고 택도 없지. 밀링 가지고 아주 잘한다고 해도 1미크론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지? 여기 지금 보면 선삭 작업도 봐봐. 이것도 1미크론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0.1미크론 하라고 그래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그라인딩을 아주 잘해야 달성할 수 있거든. 즉 랩핑을 해줘야 되거든. 이러면 제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지. 선삭을 해도 되는 건데 그라인딩하고 랩핑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 공정이 추가되니까 제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소모가 되겠지.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매뉴팩처를 생각하면서 설계해야 돼. 그러니까 설계 디자인 엔지니어는 훌륭한 제조 기술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매뉴팩처링을 모르면 디자인을 못해. 그러니까 디자인 엔지니어와 매뉴팩처링 엔지니어는 떼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매뉴팩처링 엔지니어가 디자인 엔지니어고 디자인 엔지니어가 매뉴팩처링 엔지니어가 돼야 좋은 설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여러분들은 엔지니어고 결국에는 사회에 나가면 디자인 엔지니어가 되는 거거든. 근데 어떻게 디자인하라고? 매뉴팩처링을 항상 생각하면 디자인 포 매뉴팩처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이 데이터에서 볼 수 있는 거지.